오늘 만두 이야기는 첫 번째 헌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한동안 잊고 지냈던 헌법을 다시 봤죠. 헌법은 가장 최상위 법이죠. 하위법을 다 규정하는 겁니다. 2017년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헌법 1조가 강조됐었죠. 7년 만에 이제 헌법 전문을 다시 봅니다. 윤석열 체포에 이어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국민의 가슴에 응어리가 살짝 가시는 듯 했는데요. 그날 새벽에 서부지법이 완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충격입니다. 다시 한번 헌법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2017년 국정농단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은 헌법 1조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이 권력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광화문을 울렸던 그 헌법 1조 1항과 2항의 구호는 윤석열에 이르러서 또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표적으로 윤상현과 권성동을 들 수 있겠죠. 권성동, 나경원까지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서 헌법 1조는 처참하게 부정됩니다. 우리가 헌법을 보다 보면 새로운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헌법 7조인데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는 겁니다. 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이건 기본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뽑힌 임원들은 조합원 동지들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조합원 동지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상식인데 사실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잘못된 관행과 규율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이 국민들의 감시자 또는 군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 헌법 1조가 일상생활에서 부정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만큼 먼 헌법과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가장 많이 부정되는 현실 중에 하나가 노동 3권입니다.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사측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부정되냐 하면 단결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적인 단결권입니다. 노동자들이. 근데 2012년에 사측에 의해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냐 하면 사측 홍보팀이 언론에 기업노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처음 알리게 되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측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복수노조가 생긴다. 단결권이 침해받은 거죠. 또 단체 교섭권은 이 복수노조일 때는
대표 교섭을 하게 돼 있어요. 다수 노조에게만 교섭권이 주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데 2012년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사측은 차별을 위해서 개별 교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소수인 만도 지부가 그로 인해서 차별을 받게 되죠. 또 쟁의행위는 직장 폐쇄로 결국 사측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쟁의행위 자체가 사측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신호를 줬던 거죠. 이번 윤석열 내란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엘리트 위임 정치의 실패를 봅니다. 미디어 사회학자인 박건일의 말이죠. 한국 엘리트 위임 정치의 총체적인 실패다. 다시 말해서 그 잘난 학벌, 그 직업도 이 국민을 섬기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정치라는 수업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학벌과 직업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 사무직과 기능직의 공동 요구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통상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가장 우선이겠죠.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통령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쓸쓸히 퇴장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87년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었죠. 근데 국민이 뽑은 그 대통령이 왕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왕일 수는 없는데 실제 권력은 제왕과 같은 권력을 준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제왕을 선출하지 않았는데 선출된 대통령은 제왕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봉사를 하게 돼 있는 사람이죠. 책임을 또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민은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 대통령이 국민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특히 윤석열이 자주 보인 모습은 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겁니다. 오뎅도 먹죠. 재벌까지 불러들여서 재벌까지 딱 도열시켜가지고 떡볶이와 오뎅을 먹습니다. 그때 당시 이재용 삼성 회장은 떡볶이를 먹는 척하고 내려놨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게 진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일까요? 봉사자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일까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지하철 바닥에 온몸을 붙이고 농성하는 시위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구미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1년 넘게 농성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승계하라고 박종혜와 소연수, 또 세월호 유족, 이태원 참사 유족, 제주항구 참사 유족을 만나는 대통령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든 것이 재벌 체제인데요.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본적으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 부러운 눈초리를 보내죠. 미국은 그렇지 않다. 근데도 유독 우리나라는 재벌 체제를 유지하고 이것을 장려합니다. 독일의 보쉬가 자동차 부품업인데 여기가 식품업을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현대그룹이 현대차와
백화점으로 나눠졌지만 골목 상권까지 다 취급을 합니다. 안 하는 일이 없어요. 이래서 되겠냐 이런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외교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북중론은 전체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정권을 비판할 때 주로 쓰는 것이 정권의 연장, 세습이죠.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세습에 대해서는 정말 너그럽죠. 마치 아주 자연스러운 권리인 양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볼까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버지한테 자기의 기업을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죽으면서 자식한테 그 애플을 넘겼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배물림과 정몽원 회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정도 경영과 투명 경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사무직과 기능직의 공동의 이익, 통상임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 전원합의체는 그동안 통상임금의 기준을 바꿉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률성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기성이 있어야 한다. 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만 통상임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정성을 없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급일 당시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지급일 당시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또 근무일수가 얼마 이상 지났을 때만 지급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명절 상여금이에요. 설날, 한가위, 휴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여금도 이제는 통상임금이다. 그러면 만도 같은 경우에 상여금 600% 말고 명절 때 지급하는 150%도 통상임금이란 얘기죠. 현대자동차는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서 새로운 것들을 확인하는데 상여금에 OT 35시간이 있거든요. 이것이 통상임금의 상여금을 포함하면서 이것을 제외시켰답니다. 2019년에.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아차 지부는 오늘 24일까지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만도도 연관이 있습니다. 대폭 늘어나죠. 특히 사무직은 OT 20시간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대략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략 월 9만 원 임금 인상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사측은 추가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제 사무직과 기능직이 한 목소리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칠 때가 됐습니다.